우리가 덕을 보는 게 있느냐? 중국이 우리 편이 됐느냐? 그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중국이 북한을 비틀어 가지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압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한국군이 미사일 방어망이 없으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반대하고 났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흔들고 북한 핵미사일로 우리가 미군이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반대해요. 이건 이중으로 한국을 욕보이는 거죠.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핵미사일 배치할 때 우리나라 허가받아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만약 중국이 이런 요구를 베트남에 대해서 한다면은 베트남은 전쟁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전쟁하겠다.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거에 조선조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오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친중 외교가 실패다.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대접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개인 대접과 국가 대접은 달라요. 외교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지 대통령 개인의 인기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교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대중 외교에 실패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드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럼 한미관계가 좋아지느냐? 한미관계는 한일관계가 나빠지는 바람에 따라서 나빠졌어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북한 핵을 저지하고 중국의 평창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니까 요 세 나라가 잘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될까 말까 하는데 한일관계가 나빠져 버리니까 이 동맹관계가 자꾸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누구한테 내느냐? 한국한테 냅니다. 한국한테. 역사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정상회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역사 문제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갑자기 달라지느냐? 역사 문제 계속 있더라도 안보 문제는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한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느냐? 반대죠. 한일 관계 나빠지면 한미 관계 반드시 나빠집니다. 너무나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28,000명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본에 5만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7개 기지에 공군기지, 해군기지, 해병대기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군인들, 전투기, 항공모함이 한국 쪽으로 와야 돼요. 일본은 한국의 유엔군의 후방기지입니다. 후방기지예요. 우리의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입니다. 그럼 일본하고 친해져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은 또 북한이 만약 한국을 지원하면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공갈 놓으면은 전쟁을 싫어하는 일본 사람 뛰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미군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면 우리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손해보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게 됐냐? 과거에는 한국을 무조건 일본보다 더 중시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6.25 사병과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흘려서 싸운 관계입니다. 군인들 사이에 같이 싸워서 피를 흘렸다는 것 이상의 동지적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수십 년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도 이제 사라지는데, 한국에서는 좌파 정권이 10년 동안 등장하면서 계속 친북 반미 정책을 폈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반미 정권이 들어서진 않습니다. 일본의 공산당이 무슨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절대로 좌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 그런데 한국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2017년에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비슷한 게 들어서가지고 친중, 반일, 반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하고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도 한국이 일본의 한 2분의 1 정도다. 군사 과학기술은 일본이 벌써 더 발전했다. 그러니까 일본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베 수상이 4월 29일 날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친중 반일로 가면은 결국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친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의심력이 당하고, 일본과는 원수가 되고, 미국의 신뢰는 상실하고, 그렇게 되면은 외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외롭게 되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외롭게 되면 안 돼요. 아니, 외롭게 돼도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핵무기를 가지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아랍 국가 중에 둘러싸여서 아무리 외로워도 핵무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만만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핵무기도 없는데 핵무기를 가진 나라한테 둘러싸여 버렸다. 북한도 핵무기, 중국도 핵무기, 러시아도 핵무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친중 반일 외교가 큰일 났는데, 그게 탈출구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퇴임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하고 한 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다. 중국하고는 수시로 만나고, 그리고 김정은이 향해서는 조건 없이 만나자고 그러고, 아베한테는 반드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핵 문제가 더 큽니까? 위안부 문제가 더 큽니까?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 과거 문제예요. 핵 문제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그것보다 위안부 문제를 더 중요시 한다면은 지도자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겁니다. 사람이 대소완급을 가려야 돼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 거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죠. 뭐가 급하고 뭐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소완급을 가리지 못한다고 그러죠. 더 직설적으로 하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죠.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답답해서 복잡 터집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 꼴이 됐는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작년 여름만 해도 정상회담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입장에서, 용서하는 입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이 아쉬운 게 별로 없어졌어요. 국제사회에서 욕먹을 거 다 욕먹고, 근데 미국은 계속 일본을 더 밀어주니까 굳이 불력적으로 뭐 한국하고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가 최근에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기자 하나가 작년에 이 정권가에서 떠도는 것 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걸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난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방이 묘연하다. 요렇게 쓰면서 마치 어떤 남자하고 만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야비한 기사를 썼습니다. 야비한, 아주 저질 기사예요. 이 소문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는 직접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남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 그런 아주 이게 주안지 같은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야, 이 기자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반론도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도는 걸 짜집게 해가지고 이게 기자가 아닙니다. 저질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에서 발탁해가지고 형사사건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이건 고소도, 직접 고소한 건 아니지만, 형사사건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반론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또 재판 받으면서 또 출국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기자가 아무리 밉다고 해가지고 출국 금지하는 거는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를 잘 안 합니다. 그건 과잉이에요. 그러다 최근에는 또 출국 금지를 해제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갓도 기자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그 갓도 기자를 자기 관저로 초청해가지고 만났어요. 격려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격려. 이 사람이 무슨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 살다가 구출대가 돌아왔습니까? 부끄러운 기사를 써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위로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우리도 답답한 일본, 한국, 일본을 싸우다가 보니까 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역사 전쟁을 일본하고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안부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보다 큰 문제를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문제냐. 민비 시해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1950년대 말에 제1동포 10만 명, 정확하게 말하면 9만 4천 명을 북한으로 보낸 거 아시죠? 제1동포 북송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 이승만 정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교가 없었지만 왜 생지역으로 보냈느냐. 그때 일본 자민당 정부, 일본 공산당, 일본 적십자사, 일본 언론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제1동포는 북한으로 가야 된다, 가도록 하는 선전에 가담을 해가지고 9만 4천 명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인종청소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1동포 숫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좌익적인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북한 정권, 일본 공산당, 일본 정부, 적십자사, 언론 합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지옥으로. 그 중에 이제 탈출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일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일본 여자들도 수천 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 몇백 명이나 지금 탈출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또 그 사람들은 자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가 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강제 수용소로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건 현재 진행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군 위안부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서 가장 작은 문제예요. 일본이 얼마나 속이 좁은 나라냐 하면 그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해요.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해요. 국가 책임 인정한다면서도 계속 총원 인정, 강론 변명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사과를 해도 한국이 사과 받아 들여놓고는 또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과를 그럼 몇 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한국과 일본의 문제점들이 서로 충돌함으로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면 결국은 우리가 더 피해를 본다. 북한 핵 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일 미군 기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2017년에 대통령 선거, 2018년은 지방선거입니다. 내년부터 세 차례 큰 선거가 계속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뭐냐? 정권 담당자를 결정합니다. 정권 담당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나라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쪽으로 계속 왔어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북쪽으로 갔다가 이명박 때 다시 남쪽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16년, 17년 선거에서 좌파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국가 진로가 또 한 번 바뀔 거예요. 남쪽으로 갔다 다시 북쪽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턴. 이번에는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컨대 2016년, 17년 선거를 통해서 좌파 또는 종북 세력 이런 세력이 국회와 청와대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북한 핵을 개발하는데 돈을 대준 세력, 북한 핵을 변호하고 다니는 세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세력, 북한 인권법 통과를 막았던 세력,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는 상당 부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불종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어떤 질서가 형성이 되느냐, 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좌파 정권이 한국에서 등장했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첫째,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 중국이 거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보다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의 힘은 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 동원력입니다. 현금 동원력. 중국이 외환 보유고가 몇 달 안에 한 4조 달러 됩니다. 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10분의 1입니다. 4천억 달러. 일본이 4분의 1입니다. 1조 달러. 인류 역사상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유전도 사들이고 친중 국가도 만들고 중국 그 어마어마한 이 현금 동원력은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구나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을 사서 미국도 중국과 결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영향력 안에 이미 한국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죠.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뭐 해운대에 100층 건물을 올린다, 그건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몰려온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돈의 힘입니다. 그 중국, 그 다음에 핵무장한 북한, 그 북한과 중국을 편다는 남한의 정권이 한 줄로 딱 해버린다. 친중, 친북 세력 세 개가 같은 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을 갖지 못한 한국의 보수 세력, 한국의 보수 세력과 사이가 안 좋은 일본, 멀리 있는 미국,
힘을 가지고 정권과 핵을 가진, 돈을 가진 이 세 세력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핵과 돈을 가진 중국, 북한, 남한의 종북, 좌파 정권이 한 줄로 쓰면, 한 줄로 쓰는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의 진로는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바뀌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친중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친중이라는 게 뭡니까? 친미라는 게 뭐였죠? 친미라는 미국하고 친해진다는 건 그 안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과 친해지는 거죠.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 기술, 법치주의, 그리고 개방적인 풍토,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하고 친해진다는 뜻입니다. 친미라는 것은. 친중은 뭐죠? 친중은 공산 독재 정권입니다. 선거가 없는 나라예요. 법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법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패가 극에 따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를 없인 여기는 나라예요. 미국이 작은 나라를 없인 여기는 것보다는 존중하는 게 더 많죠, 미국. 그런데 북한하고 손을 잡은 나라. 중국은 북한하고 군사 동맹국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친해지면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가 없다.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북한하고 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친해져가는 치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제일 큰 게 언론 자유입니다. 말 마음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의 자유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시장, 국회의원, 교육감,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세 번째 자유는 사유재산권의 자유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요 세 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서의 3대 자유입니다. 요걸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욕합니다. 이게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코미디 프로를 보면은 역대 대통령은 막 욕을 하면서 김정은을 코미디 소재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눈치 보는 거죠, 벌써. 그런데 좌파 정부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을 아마 마음대로 비판하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일본 비판, 미국 비판은 마음대로 할 정도가 아니라 막 국가에서 장려를 할 거예요. 돈 대주고 하면서까지. 언론 자유가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다 약화되면 다른 모든 자유는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가 언론 자유라고 해요. 모든 자유의 어머니가 언론 자유다. 그 다음에 선거가 제대로 안 되죠. 언론 자유가 헝클어져 버리면 부정선거가, 원초적인 부정선거가 되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즉, 정권을 잡은 좌파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걸 주권처럼 행사를 해가지고 재벌 기업,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유재산권이 약화되고 부자의 재산을 수탈하는 것을 마치 이득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기업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 줄어들고 세금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좌파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경제 잘 된 나라는 거죠. 지난 한 200년 동안 지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거의 내년 선택, 그 후년 선택에 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였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은 제1번은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준다.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준 대통령. 김영삼에 이어서 좌파 정권에 권력을 넘겨준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죄인. 그런데 실수를 하도 대거도 실수하고 경제는 실수하는 것 같지가 아니에요.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요걸 묶었지만은 좌파한테 정권이 안 넘어가도록 했다면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정권을 넘기느냐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판단하는 제일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몫이고, 저나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유권자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거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속지 않도록. 2008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집회를, 이런 강연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9, 10, 11, 12, 13, 14, 15, 벌써 8년째. 이 강연의 목표도 세상 돌아가는 것, 나라가 돌아가는 것, 이념 문제, 핵 문제, 종북 문제, 통일당의 정책, 김대중의 정책, 노무현의 정책, 일본, 중국의 정책, 공산주의는 뭐냐, 한국 현대사는 뭐냐, 이승만,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올바로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한층 더 나가면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달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진실은 감추어진 사실이 진실입니다. 진실. 해경이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취재를 깊게 해야 그 감춰진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진실이 한 등급 위입니다. 사실이든 진실이든 여러분들한테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다 유권자들이겠죠. 유권자들한테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연을 하면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면 또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봐서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글과 말로서 좀 봐하면 또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게 아마 선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유권자가 4천만 되니까 4천만이 다 알게 되면 최소한 종북 세력한테는 종북, 통합, 진보당하고 친했던 사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 북한 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찍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대단한 거죠. 왜 찍지 않게 되느냐?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은 투표하는 행동이 완전 달라집니다. 진실을 알리는 거죠. 저는 진실을 알리는 직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대통령이에요. 링컨이 이야기했듯이 지도자가 꼭 해야 될 것이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진실을 알기만 하면 국민들은 국가 위기에 현명하게 처신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짜증스럽더라도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딱 가르면 나쁜 사람이 더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훨씬 많은 좋은 사람을 믿고 이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하면은 이런 모임이 부산에서 매주 한 100군데서 이루어진다. 100군데서 이루어지면 한 봅시다. 인원으로 한 3, 4만 명이 듣는다는 겁니다. 3, 4만 명. 3, 4만 명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한 10명한테 영향을 준다 하면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 진실을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진실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라고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세월호가 1년 이상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할 필요도 없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판을 치면은 반드시 국민 예산, 국가 예산의 낭비가 떨어집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은 반드시 안보가 악화됩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은 국민 건강이 반드시 나빠집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은 반드시 교육이 망가집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은 결과적으로 국민, 국가 경제가 나빠져요. 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 있어요. 공산당과 같은 이 광신 집단과 싸울 때는 우리도 그 공산 집단처럼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데 저놈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 좌익들하고 싸우는 아주 다른 참신한 창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종북 좌익 세력, 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력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단순화해가지고 한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만들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외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큰 것만 딱 추려가지고 제가 한 13개, 이 1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불길한 숫자입니다. 그죠? 13일이 분명히 13개에 맞출까 해가지고 요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 기억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 겁니다. 2000년에 김대중이가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북한 핵개발 자금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준 사건. 요게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그렇게 만나가지고는 두 번째, 6.15 선언이라는 이 헌법에 맞지 않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완전히 수용한 6.15 선언, 이거 반핵 선언입니다. 요걸 왜 정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키기로 밀약한 사건. 그 다음에 2002년 6월 29일 날 NLL에서 북한 배가 우리 참수리호를 격침시켜서
6명을 죽도록 했는데, 요거는 우리 군대가 미리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으로 넘어오면은 휴전선의 대북방송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제주해협을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대가 들락날락 하도록 하는 사건. 그 다음 공산주의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켜가지고 국가 돈으로 막 돈 주고 하는 사건. 소위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합쳐가지고 대공사법, 사법을 요새 3일 이야기 한참 나오면서 대공사법을 3,538명을 살렸습니다. 3,538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자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지금 정치도 하고 무슨 단체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언론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실험한 뒤에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사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획책한 사건. 김정일, 노무현이 만나가지고 NLL을 사실상 없애기로 합의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북한을 편든 사건. 통합진보당을 편든 것. 이렇게 하면 한 13개 돼요. 이것을 딱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선전물로 만들어가지고 또 광고를 통해서 한 줄기차게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 간단하게 줄이면 북한 핵을 도운 놈들은 잡아가지고 다 죽이자. 북핵 도운 간첩들은 잡아 죽이자 하는 여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잡아 죽이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사형시켜야 돼요. 간첩도 웬만한 나라는 사형이지만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은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핵 개발을 도운 과학자는 부부를 그냥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 거친 게 아니에요. 북핵 도운 간첩은 잡아 죽이자 하는 여론이 분노가 들끓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북한이 핵 개발했으니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앞으로 북핵 도운 간첩은 잡아 죽이자로 갈 거냐, 북한이 하자는 걸 해주자로 갈 거냐, 그 선택을 결정한, 그 진로를 결정하는 게 2016년, 2017년 소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이냐 김정은 정권이라는 결정하도록 우리 국민들한테 계몽하는 이 작업에 많이 협조를 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